시집 온 지 단 2달 만에 며느리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하나에 그녀는 말없이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고 허름한 작은 집, 그곳이 그녀의 새 거처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 혼자 냉기 속에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문 앞에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붉게 익은 홍시 2개, 그 다음엔 따뜻한 버섯 1켤레. 도대체 누가 두고 가는 걸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흔적도 없이. 안녕하세요, 소라야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양 도성 남쪽 마포 나루 근처의 이른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먼 동도 트지 않은 시각, 한 여인이 좁은 흙길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흰면 저고리가 가을 빗물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고, 쪽빛 치마 자락은 물을 흠뻑 머금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나무 비녀 하나가 전부였고, 한 손에는 낡은 무명 보자기에 싼 보따리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 든 것이라고는 비녀 2개, 속옷 2벌,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솜을 두들겨 지어준 버섯 1켤레가 전부였습니다. 22살의 이소연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꼭 2달이 된 새댁이었습니다. 그녀가 등지고 있는 것은 바로 뒤편의 대문이었습니다. 단단한 소나무 기둥으로 세워진 그 대문은 방금 전 안쪽에서 빗장이 걸렸습니다. 빗소리 속에서도 그 빗장 소리만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쿵 하는 그 소리가 이소연의 가슴 속 어딘가를 두드렸습니다. 대문 너머에는 2달 동안 이소연이 살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군부를 떼고 아궁이 앞에서 약탕기를 지키고 장독대에 된장 항아리를 손질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 한준혁이 있었고 병석에 시아버지 한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소연은 새벽부터 부엌에 나와 시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쑥과 당귀, 황기를 넣은 약탕기에서 구수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손이 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탕기를 지켰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약 성분이 날아간다는 것을 들은 터였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을 지키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늘 단정했습니다. 아무리 이른 새벽에도 짙은 청록색 명주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반듯하게 갖추어 입었고 은 비녀로 쪽머리를 단단히 고정했으며 허리에는 작의 놀이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법이 없었습니다. 그 단정함이 차가움으로 느껴질 만큼 박씨 부인은 언제나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소연은 반갑게 인사를 드리려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박씨 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평소에도 표정 변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만 그날 아침에 박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두 눈 안에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짐을 싸거라 하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위로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만 달라고, 고치겠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이미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꼿꼿한 등이 이소연을 완전히 외면한 채, 그리고 잠시 후 박씨 부인의 방 안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빈집이 있으니 거기서 살거라. 필요한 것들은 이미 마련해 두었다고. 남편 한준혁이 달려왔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반쯤 걸친 채 갓도 쓰지 못한 채 마루를 가로질러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께 사정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혼인한 지 2달밖에 안 된 여인을 어찌 내보내느냐고. 그러나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준혁은 마루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6살의 선비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소연은 오히려 스스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비녀, 속옷, 버선, 그것들을 무명 보자기에 쌌습니다. 시댁에서 쓰던 것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만 챙겼습니다. 짐을 싸면서 딱 한 번 박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도 끝에 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소연을 잡아당겼습니다. 반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소연은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을 읽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짐승이 함정을 느꼈을 때의 본능적인 공포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눈빛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소연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흘 전이 지나고 이소연은 지금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빗줄기는 가늘었지만 차가웠습니다. 마포 나루 쪽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이 빗줄기를 옆으로 눕혔습니다. 한양 도성 남쪽, 마포 나루 일대는 사대문 안보다 바람이 세고 추위가 빨리 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소연의 흰 저고리가 완전히 젖어 살같이 비쳐 보일 지경이었지만 이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소연의 발은 앞을 향했습니다. 두 발이 빗물에 젖은 흙길을 밟았습니다. 보따리를 손에 쥔 채 이소연은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돌아봤다가는 다시는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빗속을 걸으면서 이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눈빛, 두려움, 이유 없이 사람을 내쫓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가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그 생각만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이 저절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고 허름한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대문 옆 나무 기둥은 반쯤 썩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쑥과 풀이 마당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폐가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소연의 새 거처였습니다. 이소연은 그 앞에 서서 잠시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처마에서 쏟아졌습니다. 찬바람이 낡은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문을 열면 안이 보일 것이었습니다. 거미줄과 먼지와 아무도 반기지 않는 빈 공기가. 이소연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 안으로 처음 발을 디뎠을 때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방 안 천장에는 거미줄이 사방으로 쳐져 있었고 마루 귀퉁이에는 낙엽이 바람에 밀려 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 틈새로 작은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틈으로 가을바람이 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뚜막 위에 쌀 한 자루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는 된장 항아리, 소금 항아리, 그리고 젓갈 항아리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아궁이 옆에는 장작 두 묶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실ong에는 사기 그릇 몇 개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손을 봐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세심하게. 이소연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빗물이 뚝뚝 마루에 떨어졌습니다.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방 안에 주저앉아 이불 위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빗속을 걸어오는 동안 내내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내쫓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 결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가슴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러나 오래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소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빗물에 젖은 저고리를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작을 집어 아궁이에 넣고 부싯돌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이소연은 바닥에 엎드려 아궁이 구멍에 대고 천천히 입바람을 불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자 작은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된장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이 완성되었을 때 이소연은 홀로 방 안에 앉아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소연은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문풍지가 뜯겨 있는 곳, 벽 구멍, 기울어진 담장. 고쳐야 할 것들을 손으로 짚어가며 기억해 두었습니다. 내일부터 해나가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소연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창호지를 한 장 사다가 뜯긴 문풍지에 직접 발랐습니다. 흙과 짚을 섞어 벽 구멍을 메웠습니다. 마당의 쑥을 뽑아내고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 자리를 만들어 무와 배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집이 나아져 갔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기 빈집에 젊은 새댁이 혼자 들어왔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것이냐, 무슨 잘못을 한 것이냐, 남편은 어디 있느냐, 그런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이소연은 그 시선들을 알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고 이웃 할머니의 무거운 물동이를 달려가 받아들었으며 열이 높다는 아랫집 아이에게 새벽부터 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 이소연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덕이었습니다. 덕이는 이소연과 같은 마을에서 자란 소꿉친구로 혼인 후에도 인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눈, 언제나 살짝 불그레한 볼, 약간 헐렁하게 묶인 쪽머리, 갈색면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덕이는 된장 한 항아리와 마른 생선 몇 마리, 그리고 팥이 실하게 든 떡 한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소연의 손을 잡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연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작은 부엌에서 함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덕이가 먼저 웃었고 이소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옥분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두부장수 옥분은 45의 과부로 혼자 두부를 만들어 팔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를 들고 나타난 옥분은 이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원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이 골목의 사정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부를 내밀었습니다. 이소연이 두부찌개를 끓이겠다고 하자 옥부는 거침없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두부찌개를 함께 먹으면서 이소연은 옥분에게서 마을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최영감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최영감은 이 마을에서 가장 세도 있는 집안의 어른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고을의 크고 작은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운마을 김씨네 땅을 허위 빈문서를 만들어 빼앗았는데 관아 이방이 최영감 편이니 아무도 손을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소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일도 시작했습니다. 삭바느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부잣집에서 혼수 옷감을 지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소연은 받았습니다. 밤마다 등잔 하나를 켜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창호지를 사고 흙을 사고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장만했습니다. 작은 집이 조금씩 살아있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장작이 두 묶음 쌓여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덕이가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옥분이 두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참기름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사흘 후에는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버선 한 켤레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버선의 바느질 땀이 촘촘하고 정갈했습니다. 이소연은 그 버선을 손에 들어 살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솜씨였습니다. 분명히 아는 손길이었습니다. 이소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일찍 일어나 문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찬 마루가 발을 얼어붙게 했지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그러나 조심스럽게 가까워지는 발소리였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희미한 등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홍시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꼭지가 단정하게 남은 빨갛고 말랑한 홍시였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짙은 청록색 저고리, 남색 치마, 은비녀,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꼿꼿한 등,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쥔 홍시가 차가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소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쫓으면서도 돌보는 사람, 차갑게 등을 돌리면서도 새벽 어둠을 뚫고 홍시를 두고 가는 사람. 이소연은 두 손으로 홍시를 받쳐들었습니다. 새벽빛에 빨갛게 빛나는 홍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은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증오가 아니다. 이소연은 그 확신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새벽 차가운 바람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작은 집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섰을 무렵 이소연은 장터에서 처음으로 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포 나루 근처 장터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한강백길과 육로가 만나는 마포 나루는 한양 최대의 물류 요지였습니다. 서해에서 올라온 젓갈과 소금, 평안도에서 내려온 포목, 전라도에서 온 쌀이 이 나루에서 풀렸습니다. 장터에는 언제나 10여 명의 상인들이 자리를 펴고 생선 장수와 나물 파는 안악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삭바느질로 번 돈으로 실과 바늘을 사러 장터에 나왔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필요한 것들을 사고 있는데 시전 큰 포목상 앞에서 눈에 띄는 일행이 보였습니다. 짙은 자줏빛 명주 두루마기를 걸친 노인이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금장식이 달린 고름, 허리에 두른 옥패물, 호박 옥으로 만든 각근이 달린 검은갓, 돈 냄새가 몸에서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의 옆에는 여인 하나가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저고리에 금실수를 빽빽이 놓은 짙은 녹색 치마, 금비녀와 옥비녀를 여러 꽂은 화려한 머리 장식. 가게 주인에게 사탕처럼 달콤하게 웃어 보이는 그 여인은 이소연이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월양이었습니다. 한 달 반 전 이소연이 시댁에서 살던 무렵의 한밤이었습니다. 낯선 여인 하나가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 부인의 오랜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어머니 방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소연은 마루 끝에서 우연히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말소리였지만 단 한마디만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긴 여인이 바로 월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흘 만에 박 씨 부인이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이소연은 즉시 시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월양의 눈이 장터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아래 숨겨진 칼날 같은 눈이었습니다. 이소연이 숨은 기둥 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시선은 이어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옆에 선 노인이 최영감이었습니다. 이소연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옥분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되떠올렸습니다. 최영감이 마을 사람들의 땅을 위조 문서로 빼앗고 있다는 것, 관아 이방이 그의 편이라는 것, 그리고 덕이가 며칠 후 가져온 이야기가 마지막 조각을 채웠습니다. 덕이의 서방이 장사를 다니면서 들은 소문이었습니다. 최영감이 한씨 집안의 땅을 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포 나루 서쪽 산자락에 있는 그 땅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오래된 샘이 있고 그 샘이 마포 나루 물길과 연결되어 있어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루 통행세의 일부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감이 탐낸 것은 땅이 아니라 그 물길 권리였습니다. 한 노인이 팔기를 거부하자 최영감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소연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최영감이 한씨 집안에 압력을 넣고 싶다면 가장 약한 고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월양을 통해 박씨 부인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에 있으면 언제든 그녀를 빌미로 집안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그래서 박씨 부인이 스스로 며느리를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이소연은 그 생각이 자리를 잡자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풀린 것과 다시 굳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시어머니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소연은 더 알아야 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시아버지 한노인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 소식은 남편 한준혁이 직접 달려와 전해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열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이소연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시댁 대문을 들어설 때 이소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밟는 마당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쓸던 그 마당, 간장 냄새와 아궁이, 연기가 배어있던 그 마당이 그대로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시아버지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막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소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노인은 이불 속에서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꺼졌고 손이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그러나 흰 수염과 은빛 머리카락만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이불 가장자리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매일 손수 매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노인은 이소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소연이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는 손이었습니다. 한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힘겹고 느리게.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기울어 급히 돈이 필요했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 최영감에게 큰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가혹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10년에 걸쳐 모두 갚았습니다. 갚을 때마다 수령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최영감은 그 후에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빈 문서를 돌려주면서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그 사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이 빈 문서가 증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한씨 집안 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탐이 난 것은 단순한 욕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딸린 나루 물길 권리가 목적이었습니다. 마포 나루 상권의 일부를 장악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땅 문서에는 오래된 조항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최영감이 관직에 있을 때 직권을 남용하여 처리한 사건의 흔적이 그 조항 안에 간접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최영감의 모든 재산과 권세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그 땅 문서를 손에 넣어 없애버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땅을 빼앗기 위한 위조 문서가 준비되었고 관아 이방이 그것을 관아에 등록했습니다. 이방 황 씨가 최영감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관아를 통한 정상적인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며느리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월양을 박씨 부인에게 보내 위협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 있으면 언제든 며느리를 빌미로 집안 전체를 흔들겠다고, 납치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협박을 혼자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내보냈습니다. 집안에 없는 사람을 빌미로 삼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소연은 한노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킨 것이었습니다. 차마 이유를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유를 알게 되면 며느리가 돌아오겠다고 할 것을 박 씨 부인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도 방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 부인이 방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멀어지는 발소리였습니다. 이소연은 그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을 위험 속에 방치해둘 수 없었습니다. 한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고 이소연의 손을 쥔 채로 내 며느리, 이 집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만이 이 집을 살릴 수 있어. 이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밖까지 들리도록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한 노인을 만나고 이틀 후 이소연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 속에서 하나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 친정 오라버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본 수령증, 그러니까 한 씨 집안이 빚을 모두 갚았다는 증거를 그 오라버니가 30년째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는 최영감의 옛 비리와 관련된 것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덕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친정 오라버니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봐 달라고. 덕이의 서방이 사흘을 수소문한 끝에 알아왔습니다. 박 씨 부인의 친정 오라버니는 박서준이라는 이름으로 한양 도성 안쪽 북촌에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관직에 있었다가 물러난 인물로 최영감과 같은 관청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소연은 이른 아침 작은 집을 나섰습니다. 흰면 저고리에 쪽빛 치마, 나무 비녀 하나. 평소와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마포에서 북촌까지는 걸어서 한 시진 남짓 되는 거리였습니다.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짐꾼들, 기도를 드리러 가는 노인들, 관하로 향하는 관리들. 이소연은 그 사람들 틈에 섞여 묵묵히 걸었습니다.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찾아가 서당 문 앞에 섰을 때 이소연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두루마기에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단단하고 깊은 눈빛. 박 씨 부인과 눈매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자신을 밝혔습니다. 한준혁의 아내 이소연이라고. 박 씨 부인의 며느리라고. 박서준은 오래도록 이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방 안은 책이 가득했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들, 은은한 먹 냄새, 조용하고 깊은 공기. 이소연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박서준이 차를 내왔습니다. 이소연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최영감의 위조 문서, 관아 이방의 부패, 나루물길 권리, 시어머니가 받은 협박의 내용, 그리고 자신이 집에서 쫓겨난 이유. 박서준은 이소연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차가 식어도 마시지 않으며 들었습니다. 이소연이 말을 마쳤을 때 박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소연이 알아낸 것들을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소연이 알지 못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영감이 30년 전 관직에 있을 때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 일부를 사적으로 빼돌려 개인 이익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관아 동료였던 박서준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쥐고 고발하려는 순간 최영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서준의 동생, 즉 박 씨 부인이 시집간 집안을 이용해 압력을 넣었습니다. 박서준은 어쩔 수 없이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씨 집안 땅 문서에 담긴 그 비리의 흔적을
30년째 보관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언젠가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날이 지금이라고 이소연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준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씨 집안이 30년 전 빚을 모두 갚았다는 원본 수령증, 그리고 최영감의 옛비리를 담은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서준 혼자서는 최영감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관직도 없는 민초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이 관할을 쥐고 있으면 청원서조차 수령 앞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소연이 물었습니다. 수령에게 직접 닿을 방법이 없냐고. 박서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매달 보름과 금음 수령이 이방을 대동하지 않고 직접 민정을 살피러 나오는 상망순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수령에게 직접 청원을 넣으면 이방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망순시가 보름 후였습니다.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그 안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소연은 하루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마을 안에서 최영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덕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이의 서방이 장사를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집이 세 집이었습니다. 억울한 빈문서로 고통받은 가족이 두 집이었습니다. 월양을 통해 협박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영감이 두려웠습니다. 이방이 두려웠습니다. 나섰다가 더 당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2번, 3번 찾아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었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번에는 다르다고 수령에게 직접 전달할 방법을 찾았다고 함께 나서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하나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밤마다 이소연은 등잔 하나를 켜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누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최영감과 이방 황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손이 먹물로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먼동이 트면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월양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소연이 덕이를 통해 월양이 자주 들르는 마포나루 근처 찻집을 알아냈고 먼저 찾아갈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양이 먼저 작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려한 차림새와 달리 월양의 눈은 피곤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소연은 월양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월양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 최영감이 정확히 뭐라고 협박했는지 그것을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집안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납치해서 최영감 집 행랑채에 가두겠다고, 이방을 동원하면 불법 청원으로 오빠를 옥에 가둘 수 있다고 그렇게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다음 날 며느리에게 짐을 싸라고 했다고. 이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느냐고. 월양이 한참 동안 찻잔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았다고. 지쳤다고. 월양은 원래부터 최영감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인신매매로 끌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최영감이 그 사실을 이용해
평생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소연은 월양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월양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양이 그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사흘 후 상망순실을 사흘 앞둔 날 저녁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이방 황 씨가 부하 2명을 데리고 작은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40살의 중간 체격, 날카로운 눈에 거만한 걸음걸이. 황 씨는 이소연이 최영감을 모함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것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문서 같은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색을 하려면 관아의 정식 영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절차에 따라 오시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방이 정식 영장 없이 민간인 집을 수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서준이 미리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황 씨는 이소연을 노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황 씨가 사라지자 이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해냈습니다. 이미 기록 문서들은 박서준에게 옮겨두었습니다.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방이 영장을 가져오기 전에 수령에게 직접 닿아야 했습니다. 이방 황 씨가 다녀간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씨 부인이 직접 작은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대낮이었습니다. 이소연이 방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박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짙은 청록색 저고리, 남색 치마, 은비녀. 그러나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이소연이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소연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소연이 놀라 달려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내보냈다고, 당신이 얼마나 두렵고 억울했을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이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방이 어젯밤 시댁에도 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관아로 데려가야 하니 내놓으라고, 집안에서 막으면 온 집안이 연루된다고 협박했다고,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땅 문서를 넘기면 어떻겠냐고. 이소연은 박 씨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땅 문서를 넘기면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영감이 거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라고. 한 번 내주면 더 달라고 한다고. 그것이 오랫동안 남의 것을 빼앗아온 사람의 방식이라고. 그리고 이소연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박서준 오라버니가 보관하고 있는 원본 문서, 마을 피해자들의 증언 기록, 상망순시 때 수령에게 직접 청원하는 계획. 박 씨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라버니가 그것을 30년째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에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소연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두 여인이 처음으로 한방 안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박 씨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이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영감에게 편지를 보내달라고. 내일 낮에 땅 문서를 가져가겠다고
거짓으로 안심시켜달라고, 그 하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박 씨 부인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한 노인 병석 옆에 앉아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등잔 아래에서 반듯한 글씨로 최영감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30년의 분노와 두려움과 지침을 꾹꾹 눌러 담은 거짓 화해의 편지였습니다. 상망순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수령이 그날 저녁 일찍 마포 나루 근처를 돌아본다는 정보를 덕이의 서방이 알아왔습니다. 공식 순시가 아니라 사설로 민심을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이방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이소영과 박서준이 나루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덕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녁 해가 마포 나루 위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루에는 하루의 장사를 마무리하는 상인들과 빈배를 댄 뱃사공들로 여전히 붐볐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행원 한 명을 데리고 천천히 걸어오는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덕이가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서준이 앞으로 나서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수령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박서준이 전직 관리임을 밝히고 오래된 인연을 상기시켰습니다. 수령이 수행원을 물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소연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마포 일대에서 위조 문서와 협박으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온 사안에 대해 관아 이방이 연루되어 정식 창구를 통할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직접 올린다고 했습니다. 박서준이 청원서와 함께 원본 수령증, 피해자 증언 기록, 그리고 최영감의 옛 비리가 담긴 문서를 수령의 손에 건넸습니다. 수령이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용을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소영과 박서준이 예를 갖추었습니다. 수령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저녁빛에 반짝였습니다. 달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반격이 왔습니다. 최영감이 직접 한씨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황 씨의 정보망이 나루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이소영과 박서준이 수령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최영감이 밤사이에 보고받았습니다. 박 씨 부인의 편지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었다는 것도 알아버렸습니다. 최영감은 부하들을 앞세워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짙은 자줏빛 두루마기에 금고름, 옥패물, 호박 옥가끈의 갓을 갖춘 그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박 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한준혁이 대문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최영감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땅 문서를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를 관하로 잡아가겠다고. 이방이 불법 청원 혐의로 잡아갈 수 있다고. 한준혁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갓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26의 선비가 60살의 세도가 앞에서 발을 굳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이 그 젊은 선비를 비웃으려는 순간 박 씨 부인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박 씨 부인이 최영감 앞에 섰습니다.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그 눈빛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3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르신 협박에 눌려 살았다고. 남편이 병들고 살림이 기울고 아들 혼례에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그렇게 30년이라고. 그리고 이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수령에게 직접 청혼을 넣었다고.
모든 증거가 전달되었다고. 위조 문서 사본도 함께. 지금 관아에서 검토 중이라고. 어르신이 이 마당에서 협박하는 이 순간에도 최영감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수령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선 관리가 최영감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를 요청한다고. 따라오라고. 최영감이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관아에서의 조사는 열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방 황 씨는 첫날 직위가 정지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하나씩 기록되었습니다. 원본 수령증과 위조 문서를 전문가가 대조한 결과 위조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30년 전 한 씨 집안이 빚을 모두 갚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월양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영감의 지시 내용, 박 씨 부인에게 협박했던 경위, 납치 위협, 그 모든 것을 말하면서 월양의 목소리가 여러 번 끊겼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영감은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하고 한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방 황 씨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한 씨 집안의 땅 문서는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나루 물길에 대한 권리도 함께. 월양은 최영감 집에서의 비자발적 처지가 인정되어 처벌 대신 자유를 얻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저녁 이소연은 작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덕이가 찾아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소식을 들었을 때 혼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참 후 방에서 나왔을 때 눈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사흘이 지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이소연은 작은 집 마당을 평소처럼 쓸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담장 아래 작은 텃밭에서 무청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햇살이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와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짙은 청록색 저고리, 남색 치마, 은비녀. 그러나 그 손에 무명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소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소연이 받아 풀었습니다. 버선이었습니다.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버선, 바느질 땀이 촘촘하고 정갈한 버선, 겨울 내내 작은 집 문 앞에 두고 갔던 것과 같은 솜씨의 버선이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버선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단 두 마디였습니다. 들어오너라. 그 두 마디 안에 긴 겨울 한 계절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 전의 빗속도, 새벽마다 홍시를 두고 오던 발걸음도, 방문 너머에서 듣던 발소리도, 그 모든 것이 그 두 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버선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고 단단하게 유지해온 그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자루를 마당 한켠에 세워두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2달 동안 이 집에서 받은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작은 집에 남길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이 집을 씨앗 창고로 쓰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중에 박 씨 부인의 제안으로 나왔는데 이소연은 그 제안이 좋았습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꺼내 심고 가을이 되면 씨앗을 거두어 다시 이 집에 넣어두는 것. 끝의 공간이 아닌 시작의 공간으로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집 문을 나섰습니다. 나란히, 말없이, 그러나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씨 부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홀레날에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서웠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 이미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너까지 더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렸다고. 이소연이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날 섭섭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이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손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옥분도 두부를 한 모 들고 나타났습니다. 두부를 이고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구, 이제 잘 됐네, 어이구. 이소연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날 저녁 박 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소연이 도우려 하자 박 씨 부인이 막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하겠다고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이소연은 물러났습니다. 부엌에서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불 피우는 소리, 쌀 씻는 소리, 된장 항아리 뚜껑 열리는 소리. 이소연은 마루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2달 동안 떠나 있던 집이었습니다. 담장 아래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당 가운데 우물 두레박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혼자 갈아두었을 것이었습니다. 한준혁이 시아버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기력이 조금 나아지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소연이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노인은 이소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소연이 다 됐다고 했습니다. 한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생했다고.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 냄새, 쌀 익는 냄새. 그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한노인이 눈을 감으며 오래간만이네. 이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한노인은 부축을 받아 마루로 나왔습니다. 된장국, 나물 무침, 구운 생선,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병석에서 조금 기력을 찾은 한노인, 눈이 빨개진 한준혁, 박 씨 부인, 그리고 이소연. 처음으로 아무도 먼저 밥을 들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 부인이 이소연의 밥그릇에 국을 먼저 떠주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그 행동 하나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이소연은 알았습니다. 이소연은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밥 한 술을 넘기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과 함께. 한노인이 조용히 국을 마셨습니다. 한준혁은 젓가락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 부인도 밥을 먹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그런데 입가에 아주 작게 보일 듯 말 듯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이소연이 2달을 넘게 기다려온 박씨 부인의 미소였습니다. 이소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은 채로. 그 이후로 두 여인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박씨 부인은 여전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소연이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이소연이 어려운 솜씨를 하다 막히면 말없이 손을 내밀어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소연이 부엌에 들어오면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 이소연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같이 가자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소연도 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오래된 조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조심이 30년의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도, 그리고 그 두려움 아래에 얼마나 깊고 따뜻한 것이 있는지도. 어느 날부터 이소연이 밭일을 하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으면 어디선가 손수건이 나타나 앞에 놓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박씨 부인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깨끗하게 빨아 박씨 부인 방 앞에 반듯하게 접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손수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박서준이 계절마다 한 번씩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박씨 부인과 방 안에서 차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만에 오빠와 마주 앉는 시간이었습니다. 쌓인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박서준이 돌아갈 때마다 얼굴이 가벼워졌습니다. 박씨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노인의 병세는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날에는 마루에 나와 햇살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는 이소연의 모습을 보며 이 집에서 이렇게 앉아 웃은 것이 오래간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준혁은 나루 물길 권리에서 들어오는 작은 수입으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차렸습니다. 박서준의 서당을 보고 온 이소연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방까지 퍼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덕이는 여전히 무언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겨울에는 고구마, 봄에는 쑥, 여름에는 수박 반통. 이소연은 매번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옥부는 두부를 이고 나타나 마을 소문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월양은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던 날 화려한 장신구 없이 수수한 면 저고리 차림으로 작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소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양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잘 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월양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이소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그 고향이 따뜻한 곳이기를 바랐습니다. 작은 집은 씨앗 창고가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꺼내 심었습니다. 두 여인이 텃밭에 나란히 앉아 씨앗을 심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거둔 씨앗을 다시 작은 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해가 눈물과 말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밥 한 그릇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은 손수건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은 새벽 어둠 속에 두고 간 홍시 2개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은 그냥 옆에 나란히 앉아 씨앗을 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날 쫓겨나던 새벽 빗속에서 대문을 등지고 걷기 시작했을 때 이소연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 불을 피워야 한다는 것, 밥을 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쌓여 겨울이 되었고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먼저 국을 떠주는 저녁 밥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텃밭에서 웃는 봄날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하루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삶이 결국 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에 가을 달빛이 가득한 어느 저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소연은 오늘도 마당을 쓸었습니다. 내일도 쓸 것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온기처럼 그렇게